책상용 상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나십니다. 이군입니다. 코로나가 저희가 강타해버린 나날들이었는데 잘 보내셨나고 묻기보다는 이번에는 잘 버티셨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왜냐면 좋아. 재택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삶에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워낙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거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점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보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맞아요. 끝나야겠죠. 맞아요. 아마 이번 주에 계속 뭐 1,500, 1,70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확진자가 맞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잘 버티다 왔는데 그 이유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번 아니 주제.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왜요? 그게 식물은 아닌데 지난 시간에 그 낱낱이 했던 환경 특집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보면서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찾아가지고 카페에 좀 올렸는데 그 몇 개만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환경 특집 해가지고 첫 번째로 탄소 배출량 얘기를 좀 했었어요. 보니까 미국 바로 다음 한국 정도까지는 아니고 미국이 전 세계 한 2위쯤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 9위쯤 돼요. 물론 규모에 비해서 좀 높은 건 맞는데 좀 특이했던 점은 이제 그 1등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2, 3, 4, 5등을 다 합쳐도 중국보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대륙의 성님들이 열심히 뿜어내고 계셔가지고 요거 좀 진짜 낱낱 말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맞고, 두 번째로 그 식량 자급률 얘기 좀 했죠. 네. 식량 자급률도 한번 찾아서 그 정리를 좀 해놨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한 45%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쌀이 한 90% 정도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높잖아. 쌀을 빼면 한 13%밖에 안 된대요. 맞아요. 그 중에서 곡물은 5%밖에 안 된다. 해서 국가적으로도 요거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긴 하던데 아직까지 뭐 딱히 답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언제 뭐 낱낱이 요런 거 비슷한 거 한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그때 얘기를 한번 더 해주면 좋겠고,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채식 해가지고 축산업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저는 일단은 그 완전 채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동조하는 입장은 아니고 고기 섭취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낱낱은 이제 그 채식으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탄소 배출만 한정된 건 없고 온실가스로 좀 크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던데 전 세계 온실가스 중에 축산업이 한 17%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육식을 위한 축산업에서 한 61%가 다 나오게 되고, 가장 놀랐던 거는 소고기 1kg를 만드는데 필요한 온실가스가 콩을 만드는데 60배가 많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60배가 사실 상상도 못한 수치잖아. 그걸 보면서 역시 육류를 많이 줄여야겠다. 맞아요. 특히나 소 같은 것들은 물론 뭐 소가 나쁜 건 아니지. 인간이 이용해 먹는 거니까 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술을 먹는 인간이 나쁜 거지. 그지. 그거를 막 무한하게 키워가지고 막 하는 인간이 나쁜 거니까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아주 좋습니다. 낱낱은 그 계속 실천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네, 저도 완전 채식처럼 막 성분 논문 하나 다 떠져서 이건 고기가 성분이 들어가서 못 먹고 이런 식으로 막 각 잡고 하진 않고 진짜 붉은 고기류를 진짜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따릉이 타고 오셨고 이 네. 무더운 날에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로 상황이 이렇게 팬데믹이 와가지고 오히려 이런 저처럼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되게 늘어났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집에만 있으면 또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면 또 인생이 되게 무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는 취미가 됐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식물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취미편 중에 식물. 그렇죠? 이번 주제는 초보 식집사의 식물 자랑, 식물 키우기를 콘텐츠로 가져와 봤습니다. 식집사란 말이 있어요, 원래? 네, 요즘 새로 신조어가 나왔어요.
이제 집사라는 보통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많이 붙는 별명인데 그죠. 거기에 식물을 합쳐가지고 식집사입니다. 식집사? 네, 제가 이제 식집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 한번 주저리주저리 한번 얘기해 보자면 진짜 요즘 주변에 식집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저도 주변에서 물들어가지고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혹시 반려식물이 있나요? 아니 반려식물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네. 감히 떠올릴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반려식물이라는 예전에라도 키워본 경험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 살면서 식물 같은 걸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고 우와.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여자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면 선인장 같은 거 선물해 주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키워줘 뭐 이런 거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냥 못 키운다고 해가지고 다 반납했고 아니 이게 생각보다 식물에 좀 정이 안 가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그래도 뭔가 전공을 할 뻔했잖아요. 하실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이거에 조예가 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제가 아이 무해한 대학교 1학년 때 문해한. 조경학과를 갔다가 식물을 열심히 키우자고 다짐을 했지만 그게 안 맞아서 전과를 한 거니까 저는 식물관 조금 떼놔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물주기는 혹시 신경초라는 식물 아시나요? 아니요? 그게 신경이 있어서 건드리면 입을 오므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펴지고 약간 이런 움직이는 화초예요. 뭐 그런 거예요? 개미지옥 같은 건가? 그치, 개미족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어요. 그 신경초.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키울 화분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거나 막 강낭콩이나 토마토 같은 거를 창가에다가 플라스틱 화분을 심어서 반에서 환경 조경을 하잖아요. 아 그 막 솜 같은데 이렇게 물 뿌려놓고 맞아. 기억나시나요? 동년배 여러분들? 그때 저는 되게 손으로 이렇게 톡 건드리고 오물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지는 그 신경초를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화분에 물을 주었던 기억이 제가 화분을 키운 기억인데 진짜 그 시절에 아까 얘기했던 파리지옥 같은 식충식물도 유행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끈끈이 주고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흥미로운 식물들은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건드리는 거야. 즉각적으로 움직이니까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다 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너무 건드리면 또 죽는구나. 그게 식물을 건들면 식물은 진짜 관심을 주면 줄수록 되게 죽는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마당에도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햇빛을 못 보는 환경에서 그런지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벌써 2kg 했네요. 근데 신기하게 몇 년 전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약간 동남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길거리 신경초가 한 몇십 년 만에 그게 그냥 길거리에 잡초처럼 막 무성하게 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몇십 년 전에 수입해서 이제 파는 거지. 또, 그게 혹시 그런 건가요? 그게 동남아 지역에 습하고 벌레가 많으니까 맞아. 잡아먹으라고 놓는 건가요? 거기는 그냥 잡초처럼 그냥 자생하는 거지. 거기가 자생지였던 거지. 막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화분으로 파는 것들이 되게 대형으로 막 이렇게 나무처럼 정글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많고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는 식물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가지고 온 경우가 많아요. 아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식물을 오일장 같은 트럭에서 끌고 온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런 아저씨들한테 구매를 했어요. 오일장이 열리면 입구쯤에 식물만 가지고 오는 아저씨가 있어. 막 화분이랑 꽃화분이랑 이런 어디서 거, 가위 살았는데 같은 거. 오일장이 있어? 아니 요즘 아파트 단지에도 오일장이 와요. 아 아파트에 오일장이 있다고? 아 진짜? 몰랐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도 이렇게 오일장처럼 뭐가 열려요. 요일마다 해가지고. 제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 가지고 몰랐네요. 아니 그게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가 말한 시골은 진짜 오일장이 맞아요. 이건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럭을 지나갈 때마다 되게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꽤 오래전부터 식집사의 자질을 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식집사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게 된 계기는 그게 진짜 거창하지도 않아요. 이사를 하기 전에도 제가 집에서 한 10년 정도 된 벤자민 나무나 홍콩 야자, 스파티필름, 스투키 같은 화분을 키웠어요. 그런 화분은 아까 이군이 말한 것처럼 막 선인장처럼 크게 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자랄 수 있는 약간 초보템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거를 뭐 관리하고 관심을 주고 키운다기보다는 원래 그냥 집에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키워보자. 가끔 죽지 않을 정도로 물만 준다. 아,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온 거 그냥 키우는 거야? 그걸 이제 안 죽고 그냥 쑥쑥 크면은 기분이 뿌듯하곤 하지만 이게 반려식물이구나 이런 정도의 애정은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180도 바뀌어서 저는 식집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물 없이 못 살아. 네. 아니 이게 진짜 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주고 키우다 보니까 이 어떤 다른 생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이렇게 애정도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동물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맞아. 점점 이제 정을 주다 보니까 맞아. 정드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더라고. 맞아. 보통 아빠가 절대 데려오지 마라 이랬는데 알고 맨날 이렇게 무릎에서 정nak 강아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강아지 사진 좀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먼저 식집사가 됐어요. 그 친구는 겨울부터 식물을 키우긴 했는데 제가 이제 반려동물 못 데리고 오는 아빠처럼 사지 마라.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계속 그냥 말렸거든요. 근데 걔는 당근마켓에 손을 놓지를 못하고 그리고 식물도 무슨 티켓팅 하듯이 식물 판매일을 되게 기다리고 뭐 화분이 자꾸 택배로 배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것도 경쟁이 좀 있나 보네. 티켓팅처럼 하는 거는. 거기에 세계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6개월 뒤에 바로 내일이 될 줄 모르고 왜 그러냐 그만 살아 뭐 식물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렇게 구박을 했었는데 만나서는 대체로 눈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네, 한치 앞도 못 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80도 바뀌어서 이제 친구가 절레절레 할 정도로 제가 이 짓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식물을 키우진 않아도 그래도 주변에서 그러는 식집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식물을 모양을 되게 알게 될 쯤에 같은 친구가 어떤 화원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화원? 네. 그게 요즘 방송에 많이 탄 큰 화원이어가지고 이제 유명하고 이제 희귀한 식물들을 많이 파는 곳이에요. 식물원 이런 거 떠올리면 되나요? 식물원도 이렇게 해놓고 근데 거의 식물을 파는 곳이에요. 화훼단지 같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되게 크게. 근데 거기 이제 전시품들이 더 이쁜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비매품이. 그런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 곳에 가자고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되게 정글 같은 곳이었어요. 솔직히 하원이라는 단어가 그곳을 담기에는 되게 그릇이 작을 정도로 거대한 정글 같은 곳이었는데 이게 희귀 식물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지금 식집사로 길을 이끈 한 식물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칼라디움인데요. 칼라디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좀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 칼라디움은 저 멀리 남미 정글에서 온 천남성과의 관엽식물인데 아주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약간 나방 같네? 나비 같네? 그치. 그리고 잎도 되게 크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흐드러지게 자라는데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색이 진한 잎맥으로 잎이 꽃보다도 화려한 식물이어서 요즘 사람들에게 진짜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막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되게 화려하네. 그리고 정말 크게 자라가지고 그게 이렇게 두면은 진짜 인테리어 효과도 엄청 많아서 요즘 보면은 가게나 카페 같은 벌써 핫한 곳들에는 벌써 꽃보다도 이제 칼라디움을 이렇게 화분으로 두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또 질러? 네, 이게 구근으로 키우는 식물이어가지고 겨울에는 또 겨울잠을 재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식물인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만 잎을 보고 겨울에는 또 재워야 돼. 자는 게 어떻게 자는 거야? 이 상상이 안 되는데. 구근을 캐서 신문지에 보관한 다음에 일정 온도에서 보관을 시켜줘야지. 왜냐면 이게 남미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겨울을 날 수 없는 식물인 거야. 너무 춥구나 한국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번거로움이 있는 식물인데 그만큼 매력이 있는 식물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구근 같은 것도 이제 예약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정도로 요즘 가장 핫한 식물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만나버렸습니다. 원래 집사들 특징이 귀찮으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더 많이 쓰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저도 그걸 느끼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첫눈에 반한다는 걸 그곳에서 난생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칼라디움 선반에서만 한 30분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들었다 놨다 몇 번 반복하다가 그 선반에만 서성이느냐고 그 정글 같은 곳에서 다른 곳은 구경도 못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칼라디움의 늪에 빠지셨군요. 네.
그때 들여온 2개의 화분이 지금은 12개로 늘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뭔가 시작하면 손이 네. 커. 손이 큰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뒤에 나옵니다. 아 또 자신을 위한 변명을 또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플랜테리어와 식물연구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고민 중인 식집사로 변명하겠습니다. 플랜테리어가 뭐죠? 네, 플랜테리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이게 플랜테리어가 식물이라는 뜻인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아 식물을 소품처럼 활용하는 하나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식물을 좋아서 키우기도 하고 뭐 취미로 키우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장식의 목적으로 키우잖아요. 그죠. 업장이나 기업에서도 조경은 막 옛날부터 그랬지만 되게 지금은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돼가고 있고 솔직히 건축보다 나무다 막 이런 말도 많잖아요. 나무 하나가 하는 효과가 건축 10개 못 따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도 되게 업계 사람들에서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플랜테리어를 목적으로 식물을 시작한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칼라디움 2개 데려오면서 얘를 방에 두면 정말 예쁠 것이다. 좋은 플랜테리어를 해보자고 하고 데려왔어요. 근데 이게 키우다 보니까 식물도 생명이라 빛도 쐬어줘야 하고 물도 적절하게 줘야 되고 또 이게 통풍이 중요해요. 바람 맞춰주는 게. 바람이 이게 내가 원하는 식물에 이렇게 두면은 거기 통풍이 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빛이 잘 드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옹기종기 모아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화분이 어울리는 곳에다가 생각을 하고 데려왔지만 거기는 이제 화분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점점 이제 거길로 이렇게 모아주다 보니까 인테리어랑 좀 멀어지네. 인테리어 멀어지면서 이제 연구소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 식기도 어떡하겠습니까? 바라만 보고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만족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의 세계에 발을 내딘 초보집사로서 되게 많은 것을 요즘 새로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식물의 세계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아 늪이구나 말 그대로. 우선 식물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을 심을 흙이 필요해서 흙을 사요. 그런 다음에 또 흙을 담을 화분을 사고 네. 식물을 사고 네. 흙을 사고 네. 화분을 사고가 무한 반복이 됩니다. 아 그 식물의 종류에는 뭐 흔히 초보들이 키우고 쉬운 막 몬스테라라든지 스킨답소스 이런 스파티필름 같은 쑥쑥템이 있어요. 이런 것을 쑥쑥템? 쑥쑥 자란다고 해서 쑥쑥템인데 아 쑥쑥템. 이런 쑥쑥템들은 잘 자라니까 번식이 또 막 내가 그냥 하나만 샀는데도 막 애들이 커져. 그러면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흙이 필요하고 화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게 무한 반복이 계속 되는 거야. 또 산 게 흙이 또 조금 남아있으면 다른 거 심어볼까? 또 식물 사고 모자르네 또 사고. 뭐 이게 진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는 사람은 지금 100개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저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람은 벌써 그게 다 케어가 되나요? 100개 정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그것만 보는 거야 퇴근하면. 그냥 애 보듯이 그것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근데 진짜 근데 뭔가 그런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좀 되게 심신 안정에 굉장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몸이 진짜. 조금 더 바빠지더라도 몸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뭘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나. 인생의 활력소 같은 느낌이지. 그런 이런 쑥쑥템들도 있고 요즘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인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무늬종들이 있어요. 알보 몬스테라라고 하든 알보 몬스테라. 그런 종류라든지 많은 식집사들에게 식태기를 또 선물하는 로즈마리로 대표되는 지중해 출신 허브들이 약간 흔한데 이게 또 우리나라 환경에 안 맞는지라 고온 다습에 절대 안 맞는지라 그런 애들이 정말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 식물을 죽으면 권태기가 오듯이 식태기가 와요. 그거 좋은 거 맞아요? 이것도 지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알보몬스테라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네이버에 쳤는데 기본가가 200만 원부터 시작이네요, 얘는. 그쵸. 얘 이파리 한 장이 50만 원이에요. 와. 뿌리가 나지 않은 삽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호주 출신 유칼립투스 같은 것도 키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흔한데 그것도 이제 호주가 반대잖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식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통 베란다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보통 이런 자취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데서 또 키우면은 좀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식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물들부터
흙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상토라고 해요. 그 원예 토를 그 상토에 펄라이트라는 걸 섞어가지고 배수를 좋게 만든 분갈이용 흙이 일반적이에요. 여기에 또 추가를 하면 지렁이 분변토라든지 군뱅이 분변토 등으로 영양을 높여주는 흙들이 있고 비료 같은 건가요? 비료는 아닌 흙인데 이제 그런 분변토는 이제 영양이 많으니까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비료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마사토나 코코피트, 뭐 난석 등을 섞으면은 배수를 더 원활하게 해주는 흙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섞고 또 반대로 흙의 습기를 유지시켜주는 질석 같은 게 있고 해충을 예방해주고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혼탄 등이 있어요. 이게 식물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면 식물이 진짜 확 성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잘 갖춰주면 식물마다 원하는 흙의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 흙도 약간 pH 그거 산성도를 다 따져가지고 좋아하는 식물들은 약간 이렇게 맞춰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는데 저는 이 배합토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재밌어요. 그걸 배합토라고 하는 거야? 이거 섞어가지고 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상토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흙을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줘요. 근데 이게 섞기종이 모아놓으면 이게 색깔들이 뭐 다르니까 뭔가 비빔밥 같은 비주얼이 되면서 묘하게 진짜 재밌어요. 이 흙에서 또 더 들어갔죠?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식물들은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것보다 과습으로 뿌리가 물러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너무 많이 줘서 관심과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물을 자주 주면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많은 식집사들이 배수충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토와 배수 그 용흙을 거의 5대5 이상으로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습이 또 이게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토분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토분? 네, 토분이라고 이제 화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토분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화분을 말하는데 물마름이 되게 빨라요. 물을 빨아들이는 거. 보통 도자기 체험하러 가면은 뭐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한 번 구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2번 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2번 굽지 않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화분인 상태인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갈색 토분, 화분 그런 게 토분인데 많이 보면 딱 이게 토분이구나 하실 건데 보통 이태리 토분, 독일 토분, 수제 토분 등으로 나뉘어요. 뒤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걔도 약간 허분계의 명품 같은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이제 특정 브랜드의 수제 토분은 정말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회원제 구매고 구매도 힘들고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것으로 유명해요. 사람들이 중고 거래도 잘 안 나오는 분들로 나와도 다른 그 똑같은 브랜드의 화분으로 교환을 원하지 팔질 않아요. 매물이 없구나. 그쵸. 도대체 어떤 세계입니까 거기는?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수제 토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토분 말고도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이용하는 플라스틱 화분이랑 도자기 화분 등을 많이 이용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대각선으로 물마름을 돕는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 슬립분을 주로 사용합니다. 슬립분. 슬립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가볍고 토분은 아무래도 도자기다 보니까 무겁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려면 저는 보통 욕실에 가가지고 물을 듬뿍 주는 편인데 그걸 이동하는 것도 또 일이에요. 그렇겠네. 그래서 저는 주로 가벼운 슬립분을 사용하는데 이게 의외로 또 식물이랑 잘 어울려요. 하얗고 약간 초록색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이런 제품들 아니더라도 저는 밑에 물구멍만 뚫을 수 있다면 그 모든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다 화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나름 재활용이네요. 네, 재활용이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진짜 아끼던 유리컵 바닥이 구멍이 났어요. 근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화분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뜻밖의 분갈이 타임이 찾아왔지만 그게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또 너무 예쁜 거야. 나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화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좀 최애 화분으로 등극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위에서 말한 3가지 기본 루트에 더해져서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추가적으로 농약. 비료, 기타 이제 드루이드라고 하죠. 해리포터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그 박 교수님 이름이 드루이드를 따서 이런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을 드루이드라고 하는데 각종 이런 드루이드 템들도 구매하게 됩니다. 드루이드 템들? 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게 식물을 키울 때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벌레. 해충. 그쵸. 해충을 퇴치해줘야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해충이 뿌리파리예요. 뿌리에서
뿌리에 알을 낳고 알에서 이제 깨어난 유충들이 뿌리를 갉아먹는 해충이에요. 그 응애나 총책, 뭐 온실 가루, 달팽이 등등 여러 벌레들이 꼬입니다. 달팽이도 해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파리도 갉아먹고 식물을 다 먹기 때문에. 그렇겠네. 걔는 이파리를 먹고 사니까. 거기에 이제 흙에 곰팡이가 피거나 버섯이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토를 잘못 구매하면 버섯이 자라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버섯 따먹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벌레 사진을 벌레가 나오면 일단 찍어. 그래서 무슨 벌레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게 뭐 있나 없나 맨날 벌레를 관찰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건 좀 식집사의 숙명 같은 일이에요. 벌레를 방임하기. 해충 말고도 익충도 있겠네? 익충도 있어요. 톡톡이라고 걔는 이제 화분 흙에서 톡톡톡 튀어다니는 톡톡. 벌레인데 걔는 이제 흙에 영양분을 주는 약간 좋은 익충이에요. 그래서 익충은 그걸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편인데 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나는 식물에 약 안 줄 거야. 유기농으로 키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일 물 쉐어를 그러려면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샤워 부스로 물을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를 쫓거나 아니면 희석한 과산화수소를 뿌리거나 막 이런 온화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짜 자주 오래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여름이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잘 마르지 않는데 거기 물 쉐어까지 맨날 해주면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식물에게. 이제 그런 사이에서 해충이 식물을 잠식하게 되면 이파리가 점점 노래지고 뿌리를 갉아먹어서 그때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죽는구나 그냥 서서히? 그냥 식물이 죽는 거야. 그리고 한 화분에 해충이 생기면 이건 무조건 100% 다른 화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마치 역병처럼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 얼마 전에 내가 지금 팔로우하는 식집사가 역병이 돌고 있다면서 SNS에 공유해준 사진을 봤는데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결국 초록별로 보내지겠죠, 그런 식물들은. 걔들은 또 초록별로 가나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낌새가 보이자마자 따로 바로 따릉이 타고 종로 농약사로 달렸습니다. 농약의 종류는 대부분 되게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관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비료를 섞듯이 이제 분갈이에 상토와 섞어서 심거나 아니면 가장 쉽게 입재 형태로 가루로 나와요. 이제 그거를 농약을 화분 위에 뿌려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벌레마다 또 효과가 좋은 농약이 다 달라요. 그렇겠죠. 농약 그 정육사 가면은 정말 약국 들어가듯이 온갖 농약들이 선반에 쫙 있는데 딱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위아래를 보면서 왜 왔어? 라는 눈빛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뿌리파리 때문에 왔다 그러면 뭐도 추천해주고 뭐도 추천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카운슬링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알아보고 벌레마다 효과가 좋은 농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게 좋고 농약이 구매하기 어려운 게 인터넷 구매가 안 돼요. 왜? 그게 또 안 좋은 루트로 갈 수 있잖아요. 약간 술을 인터넷 판매로 안 하듯이 농약도 인터넷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강력하게 해충을 박멸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군이 식물을 키우신다면 저도 무료 나눔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뭐 식물과 전혀 연이 없으시니 아니면 그게 또 용량이 너무 대용량이다 보니까 화분 뭐 한두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렇겠네.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무료 나눔 가능합니다. 이렇게 점점 식집사로 거듭나고 있는 낱낱이 또 식물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식물을 키우기 위한 기본 조건인 빛과 바람입니다. 빛과 바람. 네,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넓은 마당이나 뭐 뒷밭이나 비닐하우스, 뭐 온실 이런 게 있는 다면 정말 좋겠지만 도시 자취생에는 꿈의 환경이죠. 그죠. 뭐 빛이 하루 종일 장드는 베란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쉽게는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빛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또 요즘은 장마가 얼마 전에 길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죠? 실제로 길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 이유들로 저는 그래서 식물 등을 구매했어요. 이게 생장등이에요. 네. 햇빛이 못 드니까 햇빛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식물 등을 생장등을 구매를 했는데 저도 소비를 최대한 지양하려고 했지만 어떤 생명을 키우는 일이 돈을 쓰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장을 도와주는 빛이 나오는 식물 등과 통풍을 위해서 서큘레이터를 식물을 향해 틀어줍니다. 본인도 없어서 못 트는 그 서큘레이터. 네, 저는 식물을 향해서 틀어줍니다. 그래서 식물들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전기세로 키운 내 새끼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뭐든지 지갑으로 키우는 건 똑같네. 그렇죠. 이제 그 말은 또 플랜테리어에서는 한 걸음 더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위에 식물등 싸주고 옆에서 식물 그렇네. 점점 약간 연구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되게 그래도 온도가 높고 광량이 많고 또 습도가 높은 여름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생장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서 사실 이런 도움 없이도 잘 자라기는 해요. 근데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또 건조해지고 광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에 맞게 부족한 조건들을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식택이 없는 식물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텼지만 저는 버텨요. 더위랑 해가 안 들어도 저는 버틸 수 있지만 식물들을 위해 그 새끼들은 안 된다. 겨울엔 또 이제 습도를 올려줘야 되니까 당신의 근처에서 가습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 한여름에 제습기가 아니라 가습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살려면 지금 사는 게 싸긴 하겠네. 그쵸.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반드시 추격해가지고 언제 네. 포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식물을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이분에게 이 질문 하고 싶었는데 그럼 좋아하는 식물은 없으시겠네요. 좋아하는 식물. 네. 근데 사실 나는 어떤 의문이 좀 있었냐면 무언가 좋아하고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게 뭔가 좀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동물이 아니고 식물한테도 그런 교류라든지 감정이 느껴지나 그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맞춰줬을 때 얘들이 잘 자라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새 신엽을 낸다던가 새로운 무늬를 낸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잘 자라는 게 보여주면 난 그것도 교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주로 이 꽃이 안 피는 관엽 식물들을 키우지만 만약에 꽃이 피는 식물들을 보면은 또 꽃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또 그거를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봐도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식물은 없어요. 그럼 제 얘기는 할게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얘기했듯이 되게 주로 잎이 특이하거나 무늬가 있는 관엽 식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첫 식물을 앞서 말했던 유명한 화원에서 샀다 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 상호로 말해도 되겠죠? 뭐 상관없죠. 조인폴리아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인폴리아. 네, 파주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식물에 대한 사전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곳에만 구매할 수 있는 식물을 보고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별 감흥 없이 지나쳤는데 그래서 평소 이쁘다고 생각했던 칼라디움만 데려온 거였어요. 사실 진짜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 위시템들이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지나쳤더라고요. 여기 진짜.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뭐 한정 판매 이런 것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경매도 진행을 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종류의 식물을 판매하는 대형 화원이나 양재, 남사 등의 화훼 단지에서 식물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곳들은 주로 다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긴 좀 어렵고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정말 넓어서 다양한 식물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운동화를 신고 가시길 추천드리고 온실인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되도록 방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식물이 우선인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은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침범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식물도 약간 다른 농작물처럼 때가 있고 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분야여가지고 원하는 식물이 유행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겠네. 그리고 또 순화가 덜 된 식물이거나 아직 유효인 것들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확인하시거나 문의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식물 쇼핑, 식쇼 방법으로는 바로 인터넷 구매가 있는데요. 식쇼 인터넷 방법. 네, 그 온라인에서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을 통해서 대형 농원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농원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종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개인 수입업자들이 따로 수입을 해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예약 판매로 진행이 됩니다. 예판. 네, 그래서 정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1초 컷으로 구매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되게 좀 이렇게 치열한가 보네. 알보 몬스테라는 뭐 일단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약간 그 밑에로 약간 무늬 몬스테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직 배양이 가능해서 유묘들을 파는데 제가 그걸 참전을 했다가 1초 만에 탈락을 했거든요. 무늬 몬스테라.
얘가 얼마나 유명한 애냐면 네이버에 무늬만 치면 무늬 오징어 답 나옵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유명해요. 정말 치열한 세계가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보 몬스터를 구매할 수 있는 개인 거래가 있습니다. 당신의 근처? 네, 당신의 근처에서나 중고나라에서는 이제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식물을 순화시켜서 팔아요. 네. 유묘들을 팔거나 막 그런 식으로 줄기를 잘라서 뿌리를 내서 파는 걸 삽수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삽수들을 팔거나 그래서 대품들을 파는 글들도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키워드 알림을 해놨어요. 카톡 오는 그런 알림보다 당근 알림이 정말 반가울 정도로 그래서 원하는 식물이 올릴 때까지 열심히 버티다 보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요즘 스테이크로 이어져가지고 수입이 중단 이게 알보가 왜 구하기 힘드냐면 옛날에는 수입이 돼가지고 그게 그래도 공급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하기 되게 어려운 식물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번식이 쉬워서 오히려 또 감당이 안 되는 식물들도 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삽수로 만들어서 팔면은 소소한 용돈벌이가 될 수 있겠죠. 원하는 식물이 있다면 이 네. 방법을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에 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식집사의 안타깝게도 네. 생기는 병들이 있는데요. 뭔데요? 식물 병들을 한번 장난삼아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프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각종 SNS 프로필을 식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예쁜 나의 자식들을 자랑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저도 실제로 프로필을 식물로 해놨더니 애들이 친구들이 이제 번호가 바뀌었냐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고구마 10kg 팝니다 이런 느낌? 감귤 10kg 뭐 010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꽃사진, 나무사진, 단풍사진 프로필을 걸어놓는 것처럼 저 식집사들의 프로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반짝반짝한 신엽이 나오거나 무늬천재가 발현된 무늬종이 있거나 그냥 아니면 예쁘거나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푸사가 식물원처럼 돼가고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 사진첩이 온통 식물 사진으로 도배가 돼요. 어느새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내가 이걸 찍고 있어요. 댕댕이 사진 모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짜 중증이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데 두 번째 병은 앞에 말했었던 삽목병입니다. 삽목병? 네, 삽목이 식물의 줄기를 잘라가지고 생장점을 틔어서 유모로 키운 다음에 또 다른 화분에다가 식재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도 싱고니움이라는 식물 두 종류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7개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뿌리가 자꾸 화분을 뭐 이렇게 뚫고 가버리니까 뿌리를 나눠가지고 다시 심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삽시간이 늘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막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뭐 당근마켓에서 팔아가지고 용돈벌이를 하는 방법 등으로 뭐 화분을 방출해내지 않으면은 이게 점점 플랜테리어에서 멀어져가지고 내 자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겠네. 식물에 집착하는 박사의 연구소처럼 보일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스마트 렌즈병입니다. 스마트 렌즈병. 네, 제가 진짜 이렇게 스마트 렌즈를 잘 이용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집에서 식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밖에서 자라고 있는 노지 식물들에게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궁금하면 사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음밖에 안 되지 않나 그게? 네이버도 돼요. 네이버 돼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식물을 진짜 지나치지 못하고 대뜸 스마트 렌즈부터 이렇게 들이대게 돼요. 그게 되게 식물들이 불쾌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되게 조명도 엄청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식물들도 로또나 초상권이 있을 텐데. 그런 도로에 잘게 잘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 요즘 그걸 또 관심 있게 보면은 그 풀들이 요즘 유행하는 풀들로 많이 해놨어요. 구청 앞이나 로터리 가운데 화단이나 막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 건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나도 밖에서 나도 안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뜸 이렇게 스마트 렌즈부터 이렇게 들이대요. 그러면은 이게 행위가 첫 번째 병이랑 연결돼가지고 왜 우리는 부모님들이 꽃사진을 찍는 모습이랑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좀 내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해. 그렇게 비슷하게 꽃사진 찍으면 왜 나이 드는 거라고 막 하는 듯이 그게 네. 연출이 돼가지고 약간 민망해져 오는 타임을 겪어야 돼가지고 재빨리 찍고 빠집니다. 여기 오늘도 오는 길에 네. 천변에 너무 예쁜 블루버드라는 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블루버드. 그게 요즘 좀 유행하는 조경템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으로 알아냈습니다. 이름을.
예쁜가요? 네, 약간 소나무처럼 약간 친육색감인데 색깔이 약간 묘해요. 아 여기 나오네. 아 조그마한 소나무 같은 느낌이네. 네.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음. 하는데 색깔이 완전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묘한 청록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네 번째 병은 바로 외목대 병입니다. 외목대. 네. 식물을 검색하다 보면은 나무가 아닌 식물을 나무처럼 곱게 일자로 수영을 만들어서 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외목대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꽃이 피는 제라늄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외목대로 키우면은 정말 저희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 예쁜 꽃나무 그림 있잖아요. 그 모양이 되거든요, 그게. 반듯하게. 그래서 이 외목대로 키우는 방법은 유묘일 때부터 하나의 줄기만 두고 다른 줄기들을 매멸차게 가위질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게 마음이 아파서 도전해보지 못했어요. 그지 뭐 굳이 따지면 약간 성령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분재가 만들듯이 성장을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키우다 보면 밑에서부터 목질화가 돼가지고 단단한 이렇게 나무처럼 줄기가 변하거든요. 저는 아직 잎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분갈이를 할 때도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네. 가위질을 가차없이 해야 하는 외목대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 다행히 네 번째 병은 걸리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 병은 발음이 아주 유의해야 하지만 네. 과일씨 발화병입니다. 과일씨 발아병. 네. 식집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씨앗을 발화를 시켜보고 싶게 하는 도전 정신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흔히 아보카도 씨앗을 발화시키거나 레몬 씨앗을 발화시켜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보카도 화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근데 씨앗은 많이 봤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물에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삼각대로 꽂아가지고 물에다가 반만 담가 놓으면은 그게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뿌리가 나와요. 이제 뿌리가 나오면 그걸 화분에 심어요. 그러면 거기서 위에서 아보카도가 자라거든요. 근데 이게 수영이 진짜 외목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곧게 올라오고 나면 이파리가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 예뻐가지고 그리고 귀여워가지고 그거를 약간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선 아보카도가 열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잘 못 자라는구나. 그거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그 딸기 키우시는 분이 기억나. 오. 그 딸기 보면 그 딸기에 씨앗 박혀 있잖아요. 그걸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화분에 심었더니 그 씨앗이 나더래. 그걸 키우시던 그 군대 선임이 기억나네요. 갑자기. 저도 딸기 키웁니다. 아 그래요? 그거 뽑아서 키운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묘종이 키우는데 딸기는 이게 런너라 그래서 줄기가 자라요. 그 줄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하면 또 화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번식을 해요. 실제로 딸기를 농장에서 키우는 방식은 런너를 이렇게 1년 동안 딸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 본체는 이제 버리고 런너를 통해서 나오는 새 그 줄기를 가지고 또 다음 농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도 정말 그런 화분 늘리는데 주범이죠, 아주. 그리고 또 이제 망고나 네. 망고스틴, 또 파인애플은 위에 이파리 잘라가지고 밑에 심으면 그거 다시 파인애플 되는 거 아시나요? 몰랐는데. 그거를 잘하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이파리에서 위에 파인애플이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 네. 등등 진짜 많은 과일들을 발화시키는 병이에요. 이제 씨를 함부로 못 버리죠. 결국에는 귀농이 답이겠네요. 그 사실 이 병이 진짜 귀농하고 싶은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농업 아이템으로 실현된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에어룸 토마토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먹는 많은 과일들은 씨앗에서 발화된 게 아니에요. 그 딸기 씨에서 아마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도 아마 열매를 보더라도 엄청 맛있고 달달한 열매를 먹지는 못할 텐데 그 이유가 우리가 농작물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씨앗으로 발화를 안 시키고 가지를 접목해서 자라게 하는 과일들이 많거든요. 접붙여가지고 씨앗으로 하면 그게 좀 맛이 약해지나? 그러면 이제 뭐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당도나 그런 걸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또 맛의 다양성이 없다는 단점이 생기거든요. 뭐 품질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생기는 건데 이 단점을 또 역으로 보완해가지고 토마토 씨앗에서 발화시켜서 다양한 품종의 맛을 보여준다는 게 바로 에어룸 토마토예요. 에어돔? 에어룸 토마토. 이게 진짜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럴 것이 모양도 되게 화려하고 색도 다양하고 그게 썰어 놓으면 모양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지금 뭐 마트에서 팔 수 있는 식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같이 모양이 이쁘고 둥글고 솜털도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에어론 토마토는 그거를 깨부신 거죠. 모양이 다양하고 오히려 깨부셔서? 울퉁불퉁한 거가 특징으로 그래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썰면은 되게 꽃 모양처럼 물결 모양이 되는 토마토들이 돼요. 색깔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 표현해야 되죠? 이게 컬러칩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모양처럼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샐러드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도 아직 없어서 못 먹어봤는데 내년에는 꼭 사전 예매를 해서 맛을 표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맞쯤에. 진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토마토의 맛이 정말 다양했대요. 네. 근데 요즘도 뭐 품종 개량을 통해서 엄청 뭐 망고 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토마토의 본연 그 뭐라 그러죠? 원래종? 재래종? 네, 재래종. 그거의 맛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식생활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오늘? 뭔가 개인적으로는 그 병 중에 부모님 푸사병? 그게 좀 슬플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나는 모르는데 반대편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혹시 손절당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진짜? 그렇지 않아? 아니 내가 알던 그 낱낱은 이런 게 아닌데 이거 뭐지? 낱낱이 나를 손절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저는 주로 SNS 프로필을 그렇게 해놓는 편인데 그렇게 손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슬프네요. 아니 왜냐면 그 보통 전남침 떨구기 위해서 토마토 뭐 10kg 팝니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얘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런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물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얘네들은 수명이 다 있어요? 식물들도 그러면? 그런 자기 환경만 있다면은 계속 키울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밖에서 자라야 되는 식물이 실내로 데려오다 보니까 정말 돌이키지 못할 진짜 한순간으로 돌이키지 못할 초록병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병으로 다 죽는구나. 병으로 죽거나 뭐 분갈이를 안 해줘서 흙에 영양이 없어서 죽거나. 근데 그 부동산이나 미용실에 가면 한 10년 넘어 보이는 그런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그런 곳이 고수예요. 이거는 진짜 오늘도 걸어오면서 어떤 방앗간 앞에 그 분들은 화분 뭐 도구를 탓하지 않아. 고무 다라이 빨간색 뭐 그런 데다가 키우시는데 진짜 건강하고 애들이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심한 듯 시크하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 부동산 앞이나 미용실 앞 그런 곳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시면 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지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애완견을 키운다고 하면 내가 키우던 개 A가 이제 새끼 B를 낳았어. 그러면 A가 나이들 먹어서 죽고 나면 그 감정이 B한테 이렇게 옮겨가는 게 있잖아요. 식물도 그런 게 있나? 식물과 내가 수명을 왜 물어봤냐면 이게 교류를 한다고 했잖아. 얘가 죽으면 어떻게 좀 슬플 거 아니야. 그러면 개에서 나온 뭐 다른 씨앗에서 나온 거나 줄기에서 나온 거나 그런 거에 감정이 넘어가 그게? 솔직히 말해서 작물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그냥 1년 단위로 키우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에도 딸기에서 한번 열매를 먹으면 다음 딸기는 이제 그 런너에 나오는 그 자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난 감정이 들어가진 않는데 근데 내가 정말 이뻐하는 애가 막 그렇게 죽었다 생각하면은 그 자식이 정말 더 애지중지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싱고니움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네. 이제 걔를 많이 이렇게 뿌리를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네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일단 쉽게 죽지 않아 솔직히. 튼튼하고요? 튼튼한 애들이고 뭐 초보들도 막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고 수경으로도 키울 수 있고 그냥 물꽂이도.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하다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뿌리를 찢어야 되는데 뿌리가 안 찢기고 그냥 이파리만 달랑 찢긴 거예요. 그때 진짜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면서 너무 울고 싶은 심정이 됐는데 걔네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흙에 꼽아줬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기특하게도 살았어요?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야. 생명력이 엄청 질기구나. 그러면 이제 더 애정이 가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런 생명력 강한 아이들을 내가 죽였다? 그럼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 영역이고 옛날에 그런 거 요즘에도 많은데 옛날에 특히 많았던 게 아까 말했던 뭐 미용실 앞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막 동네 할머니들이나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막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 그래, 그거 정말 안.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게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그런 감정의 이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그것도 정말 어떻게 재산이고. 낱낱 말대로 치면 어떻게 한 자식 같은 걸 자식을 훔쳐가는 느낌인데, 맞아요.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맞아. 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자식이니까 훔쳐가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앞에다가 이거 훔쳐가지 마세요. 그런 거 제가 많지. 뭐 키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직 동물권 인권은 좀 많이 올라갔고 동물권도 부족하지만 식물권도 부족하다.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할 얘기랑도 연관이 되는데 뭐 체코의 소설가 뭐 카렐 차페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딛고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작은 화단 하나를 가꾸고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랑 또 비슷한 게 약간 제가 화분을 키우다 보니까 흙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비록 작은 화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흙을 만지고 있을 때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정말 명상이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인간은 흙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흙 냄새를 맡는 일조차 일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식물을 키우게 되면 흙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군에게 나만의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없으실 것 같네요. 아니요. 이게 있어요? 오히려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왜냐면 네. 낱낱이 말했다시피 제가 학교를 조경학과를 가다 보니까 조경학과에서 이런 과제가 꼭 나왔거든요. 나만의 정원을 꾸려라 라고 해서 그때 했던 것을 떠올려 봤는데 그냥 개인 주택에 저는 약간 좀 일본식 정원을 좀 좋아해요. 그 약간 조그만하게 연못 같은 거라도 좀 있고 마당 뒤편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정원 있잖아. 큰 거는 관리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좀 미니 정원을 제가 과제로 해가지고 꿈꾸는 정원입니다 라고 제출했던 게 떠오르는데 그런 거 죽기 전에 한번 좀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쵸. 저는 텃밭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텃밭 정원. 먹을 수 있는 것도. 허브 같은 것들이 실내에선 키우기 어렵도 밖에서는 또 키우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진짜 키만큼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허브들이랑 뭐 토마토나 가지 고추 같은 거 키워서 자급자족의 삶을 하고 싶네요. 찐 자연인으로. 네, 저는 그게 무릉도원 같아요. 거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나물 같은 것도 뭐 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 타고 와가지고 자생적으로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캐서 무쳐 먹고 그러고 싶네요. 언젠가는. 그게 낱낱이 원하는 나만의 정원이었다. 네, 저만의 무릉도원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경사 정영선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조경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모르는데. 그분은 되게 지금 선유도공원 그 정원을 하신 분인데 그 지금이 나이가 한 70대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한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겨울은 겨울대로 할 일이 있고 봄은 봄대로 할 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식물을 키우다가 보면은 계절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 덕분에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식물 키우기의 가장 좋은 장점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잎을 관찰하고 무늬를 들여다보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줄 때 적당하게 물을 주는 일이 나를 보살피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식생활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나만의 정원을 꿈꾸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세 번째 서랍을 잘 닫아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군. 고생하셨습니다.